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12일 사이에 6번, 이틀에 1번꼴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서자 지난주 한미 합동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한반도를 향해 전격 회항했습니다. 이처럼 이지스함과 핵장수함까지 거느린 대규모 항모 강습단이 뱃머리를 돌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의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딴 도발에 7차 핵실험으로 가는 단계별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도발 시에는 전략 폭격기 편대를 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서에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한 덕에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대외적인 변수도 있어서 고물가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목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목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여의도 국회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덩달아 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도 도마에 오를 전망인데요.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 개인 헬스장으로 의심될 만한 공간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간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설치를 지시한 체력 단련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규모 위치는 법무부 청사 7층, 장관실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규모는 한 54제곱미터 정도, 한 1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머신과 계단 오르는 그 방식의 운동기구 있죠, 스태퍼, 그다음 요가 매트 이런 것들이 또 갖가지 아령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저 체력 단련실을 여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직원들, 그러니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는 저 해당 시설이 설치됐다, 만들어졌다는 내용 자체를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썼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정감사 왜 하냐, 무용론 얘기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라도 하니까 우리가 저런 걸 알게 되는 또 저런 효과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직원들 위해서, 특히 여직원들을 위해서 저걸 만들었다고 뭐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직원한테 공지 안 됐다면 혼자 쓰는 거죠. 그럼 혼자 쓰기 위해서 16평짜리 공간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운동기구 등등 해가지고 전부가 4천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본인 집에 설치할 수 있었다면 저 돈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얼마나 이용했는가도 저는 궁금해요. 저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몇 번이나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건데, 그 장관 됐다고 해서 그 특권 의식, 뭐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께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공간을 이제 설치하는데 2,200만 원, 뭐 여러 작업들이 필요했겠죠. 매트도 설치하고 뭐 전기 작업도 하고, 뭐 그래서 공사비가 2,2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 기구들을 설치하는 과정에 구입비 등으로 1,882만 원, 결국 4,082만 원이라는 김수민 평론가님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전주에 의원 지적은.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까지 완전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시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정식으로 예산 안에 올려서 국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예산은 아니고 통으로 책정되어 있는 어떤 시설 관련 예산 중에 4천여만 원 정도 빼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말인즉슨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 전 장관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공공적으로 개방돼서
사용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좀 부조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감찰 권한을 가지고 이제 검찰 쪽하고 굉장히 불화를 빚었었는데, 그런 추 전 장관은 누가 감찰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사실 유감스러운 거는 이게 불거진 지 한 2년 가까이 돼서 국감에서 터진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입니다. 추 전 장관의 특권 의식을 비판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전주회 의원의 얘기는 조직의 특권 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 그러니까 장관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에 꾸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아마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의 의원이 언급했던 추 전 장관의 취임사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복무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 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혹시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SNS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직 추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어쨌든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제보도 받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전주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충분히 그 추미애 장관의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 네. 그것을 체크를 했는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인 주의 주장으로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인지, 그 이전에 이미 관련 자료를 다 검토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 법무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썼는지, 또 여직원이 정말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다 조사를 해서 네.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국정감사의 주장과 이게 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대부분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주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주의 주장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의 입장은 일단 여성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해당 시설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전주의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들, 그러니까 여성 직원들에게 해당 시설이 설치됐다는 공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체력 단련실을 사용했는지를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답변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해당 논란은 이제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있을 국감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윤 변호사님, 네. 이 공간은 지금 직원 휴게실로 교체해서 그렇습니다.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공간을 이 직원들의 휴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좀 네.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추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 쓰기 위해서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을 들여서 이 장관실의 바로 밑에 층에 만들었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고 직원에게 공지가 되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중간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운동시설들도 폐쇄가 된 적이 있었었고 네. 또 지 현황을 보면 만약에 전용 시설이라면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러닝머신 같은 것도 하나만 설치하면 됐을 겁니다. 근데 한 두세 개가 설치돼 있고 이 공간도 적지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제3자로서 추정하기로는 직원, 특히 뭐 여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뭐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입장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무부 국감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합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등과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모습이 공개될지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심은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코끼리였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영분이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미역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의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않아요. 얘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자,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의원들이 충돌했던 지점들을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장관의 등판을 벼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인데 두 사람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출석할 거 아닙니까? 악연이 좀 있으시는데 동문서답 좀 안 했습니다. 과거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부터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안으로 내일 접근할 겁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에 벌어지는 질의응답은 그거는 사적인 관계에서 무슨 해석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피해자인데 뭘 질문합니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 이것이 지금 이번 판결을 보고서도 또 피해자라고 나올 것인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이제 무죄로 결정이 나면서 이 부분도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우려가 드는 부분인데요. 최강욱 의원이 이번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재판부 판결 내용에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SNS에 최강욱 의원이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났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동재 전 기자도 강요미수죄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상호간에 별로 없는 것이고 최강욱 의원도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 라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그것만 떼서 본인이 피해자였다. 그리고 본인은 정의로웠다. 이런 식으로 국감 임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현 법무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부분들,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구원에 갇혀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것은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밝히는 지금까지의
한동훈 장관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듯이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미래로 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오히려 거꾸로 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대결의식 이런 걸로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했던 질의 몇몇 내용들을 보면 저 내용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싶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는 것은 계속 실랑이를 하거나 제압하려 든다거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국감이 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국감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흥분이 돼요. 또 긴장도가 있고 또 실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뭐 왜 흥분하냐, 뭐 너무 이렇게 화를 목소리를 내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저 상대가 있는데 상대의 표정과 이 행동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긴장도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이 업이 돼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기분이 좀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법사위 오랫동안 했는데 한 장관하고 저렇게 질의응답하다 보면 직전까지 법사위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이제 법사위원장 하고 한동훈 장관 전에 이제 제가 바로 나왔는데 네. 아마 저도 많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우리 예를 들면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가 되고 합리적으로 되는데 상대에 따라 다르죠. 상대가 이제 말을 예를 들어 꼬거나 저렇게 맞받아치는 건데 기분 나쁘게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당히 없잖아요. 그럴수록 사실은 이제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건데 국감장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감장의 그 전체적인 긴장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격앙된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도 어쨌든 민주당과 제가 볼 때는 격앙될 겁니다. 격앙이 될 것이다. 아마 크게 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장관이 조금 뭐 장관으로서 앞으로 이제 정치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품이 넓게 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맨날 뭐 이기려고 하고 맞받아치고 막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될 것인지는 이제 사실 뭐 하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 보니까. 박선우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하게 될 것이다라고 뭐 예상을 하셨습니다. 예. 국감장에 제가 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이 뭘 얻기 위해서 장관에게 질문을 하느냐 그 생각을 놓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야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국감장에서도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물어볼 거냐. 아까 박범계 그리고 최강욱 의원처럼 라디오 나와서 미리 먼저 선전포고하고 오늘 한번 보자 뭐 이런 자세인데 그럼 또 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분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동훈 장관의 논리와 뭐 태도는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건 뭐 개인이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질문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이기겠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단기, 장기 딱 보고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정치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품이 넓게 보이고 또 지을 땐 또 지어주고 인정할 거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더 크게 가는 것이지 제가 볼 때 한 장관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한 번도 안 접은 것 같은 느낌. 꼭 지면은 밤에 잠 못 자는 얼굴이거든요. 되게. 그래서는 오래 아마 한 장관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조금만 틀어지거나 그러면 잠 못 자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정치를 향후에 할 것이라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면 밤에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것은 그런 스타일 같다는 거죠. 박성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 갈 때마다 항상 좀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또 논란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직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면을 하면 꼭 날이 선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모습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특별감찰관 오늘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계속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자, 오늘은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범계 의원 어제 감사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1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죠. 이래진 씨의 거센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주라고요. 아니 누구였던 거지? 이래주 씨.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보세요, 진짜. 의원님 지금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감사원에 제가 요청했다니까요. 감사 요청을. 의원님 맞습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3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민주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래진 씨도 불쾌했다는 감정을 드러냈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무례하다, 불쾌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유족들도 이제 불쾌하다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어제 저 항의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래진 씨는 그 서해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최근 한 2년 사이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당신 누구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몰랐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알고 모르고 차원보다는 초면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존댓말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노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놔,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박범계 의원도 뭔가 본인이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장관까지 지낸 입장이어서 특권의식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가족한테 저러면 안 되죠. 유가족 입장에서야 뭘로 지금 필설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의 감정을. 적어도 제가 진보의 가치 계속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소수자, 피해자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입장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껴져야 되는 그런 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가족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는 뭐 여당을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유가족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전 민주당이 좀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거꾸로 다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세월호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친박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한다. 그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항의 방문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감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소재라든지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문 전 대통령 문제가 나오니까 겨우 1인 시위에 들어가느냐, 민주당에게 다른 일반적인 민생 이런 것들을 후순위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명심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건 이제 뭐 박범계 장관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현장에 저렇게 다가오면 누군지를 모르죠. 누군지를 몰라요. TV에서 보다가도 누가 예를 들면 피켓 본다고 하면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이제 프레임,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한 문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진실 규명은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당시에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비공개회의도 같이 있었거든요. 비공개회의가 같이 있었고, 비공개회의 끝나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기호 의원도 그 내용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비공개회의 자료 공개하자.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보가 됐단 말이에요. 공개. 그 내용만 그럼 공개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SI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규명. 지금 여기까지 오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규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못하는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가 있느냐, 감사원에서 서면 통보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정치 보복적인 모습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박범계 장관도 1인 시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저런 당사자였다고 하면 저도 같이 가서 1인 시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이거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결론을 바꾼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결론을 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인천해양경찰청도 다른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뭐 S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라고 얘기는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또 공개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환경들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서면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부당하면서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유족들은 어제 민주당의 1인 시위 현장에 방문한 것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저를 찾아와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니까 인정하여라. 어린 조카들을 위해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여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월북의 범죄자인 양 낙인을 찍어버렸고 뒷짐만 주고 아무런 책임 있는 발언도 안 했고 반감만 했습니다. 책임 추궁을 당시 여당으로서 못했다가 지금의 야당 지휘에서 또다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에게 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인 시위 현장에 항의 방문했고, 어제 오후에 이재명 당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방문했고요. 오늘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11시에는 안철수 대표와 만남을 갖고 국회에서 아마 기자회견도 하겠다라고 어제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과 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또 촬영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국회에서 촬영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이전에 이탄희 의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시작됐다는 이 감사 착수 절차에 문제를 삼는 메시지를 냈고 그 몇몇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해명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해명 자료를 낼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어떤 내용의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는 그런 내용, 취지가 지금 이관섭 수석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감사원 뒤에 있다. 감사원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또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민주당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감사원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의 일이라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이런 내용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장윤비 변호사님, 네. 일단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라는 팩트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갈 거다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두고 배후에 대통령실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됩니다. 감사원법 12조를 보면 주요 감사 업무를 책정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네네. 말인즉슨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게 여야 축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건 행정 업무를 감시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책으로 이게 정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 네. 업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 사전 조치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한 30개 가까이 펼치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시 감사라고 하지만 그런 전례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혹시 대통령실과의 뭔가의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만 있었는데 그 의혹의 윤곽을 확실하게 해준 게 저는 어제 그 문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명 자료를 내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해명 자료를 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냅니까? 이게 한겨레 일면 보도로 단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겠죠. 감사원이 당연하게도. 그렇지만 그거를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다가 감사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 운영을 보조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감사원은 그 기관의 성격이 법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구예요. 네. 대통령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또 문자까지 주고받는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 이관섭 수석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저께 말씀하신 감사원의 독립성 그 언급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뭐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감사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관여할 마음도 없다. 그리고 여유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야당의 지적에 선을 확실하게 긋는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감사 업무 본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했다면 그런 뭐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관련한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걸 정치감사로 자꾸 몰아서 문 대통령을 좀 지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유가족도 설득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여당과 정부만 있는 싸움이 아니고 유가족이라는 더 큰 존재가 있는 겁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유가족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했더라면 이게 3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자꾸 정치 감사를 하면서 덮는 거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 보셨잖아요.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가라앉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셔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저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동안에 감사원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실에 꾸준하게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독립성과 중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가치라고 하는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저것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하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게 문자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논란은 시작됐으니까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저희 끝까지 한번 지켜보죠. 자,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핵심은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청와대 설명처럼 인도 측이 먼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먼저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라고 요청했다는 그게 이제 드러난 새로운 팩트고 게다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김 여사의 출국이 확정되고도 예비비가 편성될 때까지도 일정에 없었다는 게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비비 신청 당시 일정표입니다. 2018년 10월 29일에 작성된 건데요. 11월 7일 수요일에 서울공항으로 들어오는 일정, 그러니까 타지마할에 가는 일정이 이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체부 최종 보고 일정표 3일 뒤인 2018년 11월 2일 작성된 이 일정표에도 타지마할에 간다는 일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최종 보고서에서도 타지마할과 관련된 내용은 보고에 없었습니다. 일정에도 없었고 보고에도 없었고. 그런데 타지마할의 일정이 등장하는 건 현지 순방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현지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남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타지마할 방문이 갑자기 생겼다. 이걸 배현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까지 경유해서 다녀온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에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요. 일정상에 기재부에 이 순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막바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외교부 사항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하여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다녀오고 예외적이고 긴급한 결정이 있었던 걸로 무조건 보입니다.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당시 청와대는 타지마할이 있는 그 주정부의 요청으로 다녀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러 근거들로 봤을 때 타지마할 일정은 결국 김정숙 여사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소원을 풀기 위해서 급하게 잡혔다. 뭐 이런 취지로 배현진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정황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이거 해명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을 먼저 받아서 그쪽에서 인도에서 원해서 가신 걸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전후 사정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서 갔고 또 가신 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타지마할을 방문을 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된 게 아니고 현지에서 마치 급조된 일정인 것처럼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해명을 할 것은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인도를 가시게 된 경위, 즉 민주당에서 조정식 의원은 원래 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못 가시게 되니까 김정숙 여사를 그쪽에서 초청을 한 거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대셔야 될 것 같고 네. 타지마할 방문 일정은 도대체 어떻게 중간에 들어갔고 왜 보고서에는 출장 보고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 경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아마도 어떤 비공식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해명이 없으면 이것 또한 쉽게 안 가라앉겠죠. 박승준 그 보통 이제 외교했을 때 이제 외교 초청과 그 아니면 이제 서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지에 대한 그걸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일정도 있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것들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또 비교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교류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당시에 2018년도에 인도를 방문했을 경우에 그 방문에 대한 취지가 있다고 하면 그 타지마할에 대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가서 탐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방문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갑작스럽게 방문이 결정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비비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또 코로나나 이런 다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까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 불리는 그곳에 혈세를 낭비했었어야 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비비라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편성이 돼서 쓰여져야 되고 급하게 미처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 의결을 안 받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 내에 제출하는 이런 보고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 보고서에 타지마할 일정 없었다라고 하는 거 거죠. 이것이 예.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사후에 예비비를 승인할 뿐인데 이런 보고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저는 여야가 안 짚는 부분을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김정숙 전 영부인이 인도를 방문한 목적이 허왕후 기념 사업입니다. 근데 네. 사실 허왕후는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거는 허구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인도의 힌두 극우민족주의 쪽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류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업을 위해서 가게 된 것이고 네.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해명하는 것도 허왕호 관련이기 때문에 또 여성인 김정숙 여사가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굉장히 학계에서는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은 영부인이 타국의 어떤 유적지에 가는 것이 문화교류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숙 여사는 5년 동안 48번을 해외 방문했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아시잖아요. 뭐 피라미드도 가시고 뭐 노르웨이 어디도 가시고 계속 그 관광지를 가셨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똑같이 국가 간의 교류에 문화 교류에 증진이 된다. 그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모든 영부인의 활동으로 그렇게 퉁치시면 곤란하죠.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방문. 어제도 지적이 있었고 지난 4일에도 외통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김 여사 순방에 관련한 예산 4억 원이 신속하게 배정됐어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최초 그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 오고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오라고 했겠죠. 이때 목적이 허황우 건입니다. 문체부 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김정숙 여사 초청장은 언제쯤 갔냐? 한 달 뒤쯤 갑니다. 10월 말에. 먼저 한국 측이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정식 의원의 설명은 문 전 대통령을 인도에서 초청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김정숙 여사가 초청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도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순방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죠. 일단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2019년 3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했을 때, 2019년 6월 노르웨이 출장 때 그리스의 집 방문했고 뭉크소냐 왕비 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이탈리아 2021년 10월 이탈리아 콜로세움, 지난 1월에 이집트 방문, 피라미드 순방, 그리고 2018년에 타지말 단독 순방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아까 그 윤희석 대변인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 각지 유명 관광지들 위주로 좀 방문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때 당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집트는 버킷리스트 방문이냐? 좀 반론을 주신다면 어떠세요? 그 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클리셰 같은 건데 네.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본연의 책무인 거예요. 이집트 순방이 버킷리스트라는 건 아마 관광 갔다 오지 않았냐 이런 비아냥일 텐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없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비난을 하는 거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정말 걱정이 듭니다. 이런 자, 이런 옹호의 메시지들이 있었고 당시 야당에서는 또 극렬한 비판의 메시지들이 있었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지금 국민을 속이고 관광을 다녀온 것과 다름없다라는 당시에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청와대는 피라미드 방문이 국민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이를 숨겼고 뒤늦게 발각되자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놓았다라고 당시 이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순방 횟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48번. 다른 영부인들에 비하면은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효 여사 같은 경우에는 24번 있었고요. 권양숙 여사 25번, 김윤옥 여사 28번이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는 48차례라는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좀 시대가 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상이 문화 강국으로 또 자리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그 정상을 초청하려는 국가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이 횟수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의혹의 본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관광지에 간 거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여사가 대신 갔다라는 게 어쨌든 민주당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국감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사안인지 저는 똑같은 잣대로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어떤 외교를 위해서 대통령과 같이 가거나 혼자 갔을 때
관광지에 간 걸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균일 잣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전 정권에서 있었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막이 하나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 때 조태용 국민의힘 당시 의원, 지금은 주한 미국 대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과거 자막을 좀 쓰는 바람에 아마 혼동을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검찰 수사 압박도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이 공소장을 들여다봤더니 그 김모 씨에 대한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의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나 나왔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남FC 공소장을 봤습니다. 24쪽짜리였는데요.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의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3번 등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이름은 17번 등장합니다. 24쪽짜리 공소장이라 봤을 때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언급이 된 셈인데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소 여부야 검찰이 결정하겠지만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얘기들, 즉 이재명 대표 아무리 지켜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게 다른 사건보다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서 뭔가를 밝힐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 다른 사건에 비해서 성남FC 사건은 그 후원금 관련한 얘기, 그리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것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또 반발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은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하면은 뭐 공소 기각을 하든지 무죄를 주든지 하겠지만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탄압이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자세하게 뭔가 언급을 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남FC 이 조사가 한 4, 5년 된 거 아닙니까 벌써? 경찰에서 다 조사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검찰에서 받아서 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4, 5년 동안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이제 먼지털이 하듯이 다 털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유치예요. 그래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예를 들면 땅도 해주고 막 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이 가장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의 1위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F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구단을 됐지 않습니까? 원래 네. 기업에서 하던 그런데 네. 그러면 성남FC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저도 이제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도 시티즌이라고 해서 시민구단이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에게 다 후원금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익 캠페인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러면 시민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무슨 문제가 있냐, 기업 유치, 무슨 후원금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언론 보도를 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모욕주의가 하고 먼지털이 한단 말이에요. 이 형태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성남FC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있었던 경남에 그 시민구단이 있으면 거기는 또 조사 안 하느냐.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의 전반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남FC와 관련된 후원금의 문제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문제 그리고 지금 당대표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정한 어떤 정치 의도와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건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시민구단, 도민구단에 대한 후원금, 기업 후원금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남 FC에 들어간 돈은 그냥 후원금이 아니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부 찬합할 수 없는 현금성 기부 찬합을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뭐 도민구단, 시민구단에서 예를 들어 후원금을 받았다고 쳤을 때 도지사의 어떤 측근으로 하여금 거액의 성과금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민구단, 시민구단에 대한 운영과 지금 이 건을 같이 비교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떤지 제가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죠. 검찰은 두산건설이 정진상 실장에게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그렇다면 용도 변경해 줄 테니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라는 요구를 두산건설에게 한 겁니다. 두산건설 역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럼 알겠다, 후원금을 내겠다, 50억 원을 내겠다 이런 전개가 가능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가 사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이 허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 체납으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현금 기부 체납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현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광고비입니다. 후원금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광고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고를 해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두산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실무자의 이름에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제3자 뇌물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두산 용적률을 높이는 어떤 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성남시로서는 이게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어떤 이런 기업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어떤 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뭔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도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뭘 해주겠니? 라고 해서 성남FC라는 구단이 있으니 거의 광고비를 내라. 이거 제3자 뇌물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변양규 전 전책실장 같은 경우에 신정아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져 있었죠. 신정아 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에 10억 정도를 여러 대기업들을 종용해가지고 내게 합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립하지 않는 게 제3자 뇌물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유죄 받았죠. 네. 그 당시에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최소한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전 공소유죄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게 범죄다라고 보는 것은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정진상 실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폭로 비슷한 어떤 구체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전 성남FC 대표이사 국민의당에 영입돼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 나왔던 분입니다. 전 정치적 편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고서는 이 검찰 수사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미 공소장을 썼고 그리고 김모 씨는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기소 수순으로 간다라고 장윤미 변호사님도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과연 검찰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진상 실장도 굉장히 많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남FC의 대표는 있지만 구단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고 실질적으로 대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상 실장이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전 통화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후보님께서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셨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이름이 이딴 논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부패 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를 한번 했다.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다. 그 이후로 배제를 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 그리고 뇌물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보죠. 제가 오늘 성남FC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롯데가 현안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던 동계스포츠재단 또 K스포츠재단에 금전적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지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대부분 판례상 성남FC에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이 나옵니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제2사업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후원금과 연계가 되어졌을 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를 비교를 하셨어요. K스포츠재단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였습니다. 성남FC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겁니까? 아닙니다. 성남 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남 시민 전체가 비선이 되고 성남 시민 전체가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김수현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성남FC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전혀 성격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탁이나 대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건 다퉈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3자 뇌물죄 이전에 더 문제가 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작년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었냐면 7월 달이었는데요. 광고 영업을 성남시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네. 성남시가 성남FC에 자체 영업과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운영 자금을 성남FC 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 이익 중에서 최대한 환수를 해라. 심지어는 기부 체납 몇 %, 그리고 그 후원금 몇억 원 이렇게 네. 안을 2가지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과금 얘기도 나왔는데 성과금 중에 일부가 인센티브로 직원에게 들어갔는데 그 성과금을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 심사위원장을 성남FC 간부가 아니라 성남시의 간부로 하는 그 손글씨까지 이재명 대표가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관여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의 잘못은 뭐냐면 네. 이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공소시효 9월 9일까지 이전에 했으면 저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일단 해명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가볍게 그것을 이제 사실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 이건 두 번째 카드는 이재명 대표도 예고를 했던 거예요. 작년 8월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설령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해도 시민의 이익이다. 완전 다른 논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항상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해서 그 정책을 집행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시민구단을 통해서 시민의 전체 이익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행정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해서 일단락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제3자 뇌물이든 뭐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뭐 후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거. 알겠습니다. 정치 수사인 것이죠. 입장과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법무부 국감이 있습니다. 지금 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김도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했고요.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몇 마디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장관 겨냥해서 최근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 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류 멀루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수사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양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무슨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상당수는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진 내용이고 그런 점들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어떤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장관 겨냥해서 최근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들어오는 앉아 모습을 주시기 잠깐 바랍니다. 목소리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음은 선서를 하고 5개 아마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법사위원장에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과정을 법무부 거친 것 장관님 같습니다.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간부 중에 기획조정실장,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직무 대리자를 출석하게 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한 간부들을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고요. 출석할 때 모습 보여드렸고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짧게나마 보여드렸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으로 드리고 이어지는 오후 프로그램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아마 전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련 내용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 텐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죠. 고맙습니다.